숙향 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나야, 고맙다. 내가 내 스승이다. 그날 산골 마을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7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말이지요. 도적대가 마을을 덮쳤을 때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마을 사람들 대신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지키려 했던 순수한 마음. 그것이 한 임금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향락에 빠져 백성을 잊고 살던 임금이 그 맑은 눈빛 앞에서 진정한 왕의 길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왜 임금은 그 외딴 산골 마을에 있었을까요? 호위 무사들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그리고 7살 아이 다나는 왜 산골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지요. 7년 전 한양에서는 한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모라는 누명 아래 100년 가문이 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참혹한 밤,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다나였습니다. 임금과 다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7년의 세월을 관통한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금님을 가르친 7살 아이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란이 끝난 지 수년 나라는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으나 궁궐안은 권력을 둘러싼 암투로 얼룩져 있었지요. 백성들은 전란의 상처를 아물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모함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명분 아래 실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김대윤. 그는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의 어른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청년처럼 맑았어요. 학식이 깊었고 덕망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했지요. 전란 후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참으로 기묘한 것이어서 그 고귀한 마음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말았답니다. 대감, 오늘 조정에서의 발언은 너무 지나치셨나이다. 측근이었던 최 부관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아뢰었을 때 김대윤은 오히려 의연한 표정을 지었지요. 지나치다니 무엇이 지나치단 말인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궁궐 증축에 그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 최 부관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을 김대윤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의와 신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했던 선비였지요. 그날의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흘 후 김대윤 가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고변자는 다름 아닌 최 부관이었지요. 그가 김대윤의 사랑방에서 나눈 사사로운 대화들을,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한탄들을, 친구들과 나눈 시국에 대한 우려를 모두 비틀고 왜곡하여 영모의 증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 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김대윤의 아들 김성윤이 분노에 떨며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포도청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대문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명문가의 저택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담장 너머로 횃불의 불빛이 보였고 군사들의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윤 일가는 영모를 도모한 죄로 모두 체포한다. 포도대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100년을 이어온 명문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자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고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요. 오랜 세월 가문을 지켜온 고목나무들만이 그 참혹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책들이 찢겨나갔고 안채에서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사람만큼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김성윤의 부인 정씨였어요. 29의 나이에 9달째 아이를 품고 있던 그녀는 배는 무겁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김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옥분아, 정씨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7순이 넘은 노비 옥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정씨가 시집오던 날부터 함께했던 친어미처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을 섬기며 살아온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마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지킬 것은 이 아이다. 저들이 이 집안을 멸문시키려 한다면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정씨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모성애와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군사들이 안채로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만 늦으면 그들도 붙잡힐 것이었습니다. 뒷담을 넘어 북악산 쪽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를 숨겨줄 곳을 찾아야 한다. 하오나 마님의 몸으로 어찌 가야 한다. 지금 당장. 두 여인은 어둠을 틈타 뒷담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씨의 비단 치마는 담장에 거친 돌에 걸려 찢어졌고 옥분의 손은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혀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여인들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거든요. 타오르는 횃불의 불빛이 담장 너머로 비쳐왔고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영모죄인의 집에 화가 미친다는 소문이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만이 두 여인의 힘겨운 발걸음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지요. 적막한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정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군사들이 쫓아오지는 않는지, 누가 그들을 보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말입니다. 정씨는 배를 감싸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뱃속의 아이가 어미의 고통을 느끼는지 자꾸만 움직였어요.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도망치는 와중에 태어나야 하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조금만 더 가자.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점점 휘청거렸어요.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지 저고리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진통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는 아느냐? 옥분도 사실은 막막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들을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모죄인의 가족을 숨겨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죄였거든요. 자칫하면 그 집안마저 멸문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옥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궁궐에서 함께 일했던 상궁 한 분이 생각난 것이었어요. 그분이 10년 전쯤 궁을 나간 후 북악산 너머 산골 마을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님, 혹시 북악산 너머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이라면 혹시 정말이냐? 그럼 그곳으로 가자. 희망의 불씨를 찾은 두 여인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북악산 고갯길은 험했습니다. 낮에도 오르기 힘든 길을 그들은 캄캄한 밤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위는 날카로웠고 길은 가파르게 이어졌지요. 정씨는 바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정씨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양수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통의 간격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급히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바위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곤 했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산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마님, 쉬어가시옵소서.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위에 기대고 나무를 붙잡고 옥분의 어깨에 의지하며 그녀는 계속 올라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작은 산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몇 채 되지 않는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연기 한 줄 나지 않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정씨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긴장의 끈이 풀린 것이지요. 옥분아, 저기, 저 집이 내가 말한 그러하옵니다, 마님. 저 안쪽에 있는 집이옵니다. 옥분이 가리킨 곳은 가장 안쪽에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조금 떨어져 있었고 집 주위로는 나무들이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지요. 두 여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씨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옥분이 그녀를 부축하며 천천히 나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정씨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양수가 완전히 터진 것이었어요. 생명이 세상에 나오려는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내가 어찌 여기를. 문이 열리고 나타난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 자태에는 여전히 궁중의 기품이 남아 있었어요. 곧게 편 허리, 단정한 옷매무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옥분을 알아본 것도 잠시, 옥분 뒤에 쓰러진 정씨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어요. 큰일 났구나. 빨리 안으로. 그 여인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정을 묻는 것도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나중 일이었지요. 지금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40년 가까이 궁궐에서 수많은 출산을 지켜본 상궁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을 끓여라. 그리고 깨끗한 천을 가져오고
그 여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달려갔고 여인은 정 씨를 방으로 옮겼지요. 정 씨의 치마는 이미 양수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흘린 피가 너무 많았어요. 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순덕이었습니다. 궁중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상궁의 자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궁녀의 표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지요. 어린 나이인 시절부터 시작하여 내명부의 모든 일을 섭렵했고 특히 중궁전에서 예절과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궁녀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어요. 서상궁님처럼 엄하면서도 자상한 스승은 없다고 말입니다.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명성은 높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10년 전 서순덕은 하루아침에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어떤 이는 병 때문이라 했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순덕은 자신의 의지로 궁을 떠난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마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었거든요. 온몸이 땀에 젖고 입술은 깨물어 터져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소리를 삼켰어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서순덕은 정 씨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어요. 수많은 궁중 여인들의 출산을 도왔던 손이었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아이의 머리가 보이고 있소. 하지만 서순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산길을 오르며 이미 많은 피를 흘렸고 지금도 계속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아이를 낳은 후가 문제였어요. 서순덕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지요. 동이 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생명의 울음이었어요. 서순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생명력이 강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두 온전했고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마님, 아드님이옵니다. 건강한 아드님을. 하지만 옥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순덕은 급히 지혈을 시도했지만 정 씨가 흘린 피는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어오느라 기력이 다한 몸이었거든요. 서순덕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출혈은 계속되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순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작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을 닮은 이마, 시아버지를 닮은 코, 그리고 자신을 닮은 입술. 김씨 가문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어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정 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다나라 하자. 정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귀한 아이니까. 옥분아, 예, 마님, 이 아이를 부탁한다. 이 아이만큼은 꼭 살아남아서 아비와 할아버지 원통함을. 마지막 말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정 씨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고 그녀의 눈은 천천히 감겼지요.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미래를 믿는 신뢰였을까요?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옥분의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의 새벽을 깼습니다. 칠순 노인의 통곡은 절절했고 애절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마님을, 딸처럼 아끼던 마님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그 울음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고한 가문을 멸망시킨 세상에 대한, 한 어미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권력에 대한 분노였지요. 옥부는 정 씨의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순덕은 조용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죽음도 모른 채 작은 입을 쪽쪽 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순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어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순덕 자신도 사실은 아이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일이었어요. 궁중에서 일하던 그녀는 한 내관과 은밀한 사랑에 빠졌었지요. 궁중의 법도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늙어가기를 꿈꾸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만났고 언젠가는 궁을 나가 평범한 부부로 살기를 꿈꾸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발각된 것이었지요. 내관은 곤장을 맞고 궁에서 쫓겨났고 서순덕은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서순덕은 임신 3달째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의녀가 차가운 얼굴로 약을 들이밀었을 때 서순덕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법도는 냉혹했어요. 아이는 강제로 지워졌고 서순덕은 한동안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헤맸지요.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을 앓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겨우 살아났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 후로 15년 서순덕은 감정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상궁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밤마다 잃어버린 아이를 꿈꾸었고 아침이면 눈물로 젖은 백엔니들 발견하곤 했지요. 궁중에서 다른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50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매일 아이들을 보고 출산을 돕고 어미와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궁을 떠났고 이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마을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한 아이가 안겨온 것이지요. 어미를 잃은 아이, 집안을 잃은 아이, 하지만 살아야 하는 아이. 아이의 작은 손이 서순덕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서순덕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25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키우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옥분. 서순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옥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어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소.
상국마님, 그대는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이곳에 그대까지 있으면 눈에 띌 것이오. 나 혼자 키우는 것이 안전하오. 서순덕의 말은 옳았습니다. 영모죄인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가 갑자기 산골에 나타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옥부는 이미 늙었어요. 이 아이를 키울 힘이 없었습니다. 옥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대신 이 아이의 어미를 묻어드려야 하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순덕과 옥부는 조용히 산빛 아래 자리를 잡았어요. 깊이 파고 정성스럽게 묻었습니다. 표시가 될 만한 것은 남기지 않았지요. 다만 옥분이 작은 돌 하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돌은 정씨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것이었어요. 마님, 다나 도련님을 꼭 잘 보살펴드리겠나이다. 저승에서 편히 쉬소서. 옥분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눈에 새겨두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지요. 그녀가 한양으로 돌아가 무사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는 이곳에서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댁에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데요? 서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먼 친척의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요. 7년 동안 다나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한양 궁궐의 임금은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엮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3살이 되던 해 서순덕은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처럼 자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언젠가는 당당히 세상에 나가야 할 아이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순덕은 이 아이에게 자신이 평생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다나야, 이리 오너라. 서순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3살 다나는 아장아장 걸어와 할머니 앞에 단정히 앉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서순덕의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지요. 다나의 눈은 맑았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늘부터 할머니가 그를 가르쳐주마. 서순덕은 궁중에서 가져온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랜 책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녀는 다나의 작은 손을 잡고 글자를 짚어가며 가르쳤습니다. 다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3살 아이답지 않게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했어요. 마치 글자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다나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익혔습니다. 하지만 서순덕이 가르친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나에게 궁중의 말씨를 가르쳤어요. 평민들이 쓰는 거친 말투가 아니라 궁중에서 사용하는 정갈하고 품이 있는 언어였지요. 처음에는 다나도 어색해했지만 서순덕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다나야, 밥 먹어가 아니라 진지 드시옵소서라고 해야 한다. 진지 드시옵소서? 그렇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 다나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4살, 5살이 되어가면서
다나의 말투는 점점 더 정갈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산골 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점잖은 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이는 다나가 양반집 자손이 아닐까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서순덕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서순덕은 다나에게 예절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른을 뵐 때는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모두 궁중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다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법을 배웠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는 법을 익혔습니다. 서순덕은 다나의 자세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었고 다나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어요. 다나야, 예절이란 무엇일까? 글쎄요, 할머니.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예절의 형식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지. 서순덕의 가르침은 언제나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다나가 껍데기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예절은 남을 위한 배려이고 그 배려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나가 5살이 되던 해부터는 동몽선습과 소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다나는 책 속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효도에 관한 이야기, 우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순덕은 책을 읽어주면서도 늘 물었어요. 다나야,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효도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라 배웠나이다. 훌륭하구나. 그럼 우리 마을 할머니들께도 효도해야겠구나. 서순덕은 다나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도 항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집에 쌀을 몰래 놓고 오게 하고 아픈 할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묻게 했지요. 다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다나가 직접 군부를 지펴드리기도 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다 드리기도 했어요. 6살이 되던 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누웠고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위험했습니다. 서순덕은 궁중에서 배운 의술 지식으로 사람들을 돌보았고 다나는 그 옆에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다나야, 저 집에 가서 약을 전해드려라. 예, 할머니. 다나는 무거운 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병든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오직 아픈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다나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토록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지요. 전염병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다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다나는 산골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맑은 눈빛, 따뜻한 말씨,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태도. 사람들은 다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나는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주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그리고 나라의 임금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임금님을 위해 기도하는 다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순수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 7년 동안 한양 궁궐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은 점점 더 향락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즐거움뿐이었습니다. 사냥, 연회, 풍류.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지요. 궁궐 안에서는 대신들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지만 임금은 그저 무심했습니다. 나란 일은 대신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즐기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주상전하, 오늘은 서쪽 사냥터로 가시옵니까? 호위 대장 정호가 공손히 여쭈었을 때 임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궁궐 안에 있을 때는 늘 무료하고 답답했지만 사냥을 나갈 때만큼은 달랐어요. 그때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바람을 가르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큰 사슴을 잡아야겠다. 임금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다만 무관심했을 뿐이지요. 궁궐 밖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궁궐과 백성들의 삶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었고 임금은 그 담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런 임금의 무관심을 이용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렸지요. 임금은 그저 대신들이 올리는 보고서에 도장만 찍을 뿐이었어요. 세금을 올리자는 상소에도 궁궐을 짓자는 건의에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주상전하, 이번에 세금을 조금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래, 경들이 알아서 하라. 주상전하, 북방 방어를 위해 성을 쌓고자 하옵니다. 필요하다면 그리하라. 임금의 대답은 언제나 무심했습니다. 그 결정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보고서 속의 숫자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고 백성들의 삶은 그에게 실감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도 가끔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궁궐은 넓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무언가를 바라고 다가왔고 모두가 이익을 위해 움직였지요. 밤이면 임금은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임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면 반드시 첫 화살을 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지요. 그 화살이 명중하면 오늘 사냥이 잘 될 것이라 믿었고 빗나가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활시위를 당기고 숨을 고르고 관역을 겨냥하는 그 집중의 순간이 좋았습니다. 주상전하, 오늘도 명중이옵니다. 정호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임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아무리 잘 쏘아도 사슴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저 한때의 재미일 뿐이었지요. 그 무렵 7년의 세월 동안 다나는 사랑을 배우며 자랐고 임금은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엮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7살이 되던 해 가을, 서순덕은 다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군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다나야, 옛날에 선대 임금 중 한 분이 계셨단다. 어떤 분이셨나이까? 백성을 사랑하셨던 분이지. 밤마다 국문을 열어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고 직접 백성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셨어. 다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님도 그러실까요? 서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오래 일했기에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지만 그녀는 다나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시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법이란다. 누군가 진심으로 가르쳐 드린다면 언젠가는 훌륭한 임금이 되실 수도 있지. 그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고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다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분이실까? 언젠가 뵐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무렵 한양 궁궐에서는 임금이 큰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북악산 근처로 사냥을 나갈 예정이었지요. 운명의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던 그날 아침, 한양 궁궐은 분주했습니다. 임금이 사냥을 나서는 날이었거든요. 호위 무사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내관들은 임금의 사냥복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호는 사냥터로 향하는 길을 미리 살펴보았고 매사냥꾼들은 매들의 상태를 확인했지요. 궁궐 전체가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느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좋은 사냥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었을까요? 임금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상전하, 준비가 완료되었나이다. 정호의 아뢰는 소리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냥복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나섰어요. 화려한 비단으로 지은 사냥복은 햇빛에 반짝였고 허리춤의 칼집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지요. 임금다운 위엄이 느껴지는 차림이었습니다. 말에 오른 임금의 모습은 당당했고 호위 무사들은 그 주위를 빈틈없이 에워쌌어요. 일행은 북악산 방향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임금을 중심으로 좌우에 호위 무사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뒤로는 시종들이 따랐어요. 30여 명이나 되는 큰 행렬이었지요.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임금의 행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말 위에서 앞만 바라보며 달렸을 뿐이지요. 그들의 누더기 옷도 수척한 얼굴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달렸을까요? 일행은 북악산 자락의 사냥터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낙엽이 쌓인 땅에서는 흙 냄새가 풍겼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가을 산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주상전하, 저기 큰 사슴이 보이옵니다. 정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키 큰 숫사슴 한 마리가 나무 사이로 보였어요. 뿔이 12개나 되는 그야말로 명품이었지요. 임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사냥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어요.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 심장이 빨리 뛰는 흥분, 온 신경이 한 곳에 집중되는 느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것을 잡겠다. 임금은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슴은 임금의 기척을 눈치채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였지요. 임금은 더욱 힘차게 말을 몰았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뒤따라왔지만 임금의 말이 워낙 빨라서 점점 거리가 벌어졌어요. 임금은 오직 사슴만 보였고 주변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하, 너무 앞서가시옵니다. 정호가 외쳤지만 임금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더라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사슴만 보였으니까요. 숲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지요.
사슴은 기막힌 지형지물을 이용해 달아났습니다. 바위 사이를 빠져나가고 작은 시내를 뛰어넘고 가시덤불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마치 이 숲을 잘 아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사냥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나타났을 때 임금은 망설이지 않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활을 들고 직접 뛰기 시작했어요. 호위 무사들은 말을 세우고 임금을 불렀지만 임금은 이미 숲속 깊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임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사냥복은 나뭇가지에 걸려 여기저기 찢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슴을 잡는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낙엽을 밟으며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사슴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더욱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임금은 망설이지 않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더 달린 후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낯설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사슴도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임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발굽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숲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했고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임금은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궁궐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온 그였기에 이렇게 홀로 낯선 곳에 남겨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길다운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바위 그리고 덤불만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어디 있느냐? 임금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메아리만이 숲속에서 울릴 뿐이었어요. 임금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가끔 작은 동물들이 덤불 사이로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은 한 번도 이렇게 혼자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옆에서 모시고 다녔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숲속에 자신 혼자뿐이었어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임금의 화려한 사냥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비단은 찢어졌고 보석들은 어디론가 떨어져 나갔어요.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손은 흙으로 더러워졌지요. 더 이상 임금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임금은 지쳐서 바위에 앉았습니다. 목이 말랐고 배도 고팠어요. 궁궐에서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발은 아팠고 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임금은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맹수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그때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에서 도토리를 많이 주었나이다. 임금은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임금은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나무 사이로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몇 채 되지 않는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배산 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은 그야말로 외딴 산골 마을이었지요.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보는 순간 임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옷은 해졌지만 얼굴만큼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지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토리가 든 광주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임금은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궁궐에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따뜻함일까요? 평화로움일까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걷는 그 평범한 모습이 왜인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궁궐에는 화려함은 있었지만 이런 따뜻함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산골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할머니께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감마마께서도 건강하시게 해주소서. 상감마마께서 건강하셔야 백성들도 편안하다고 하셨나이다. 임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가난한 산골의 아이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임금을 위해서 말이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이 아이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임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양 궁궐에서는 정우와 호위 무사들이 필사적으로 임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쫓던 임금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숲 곳곳을 뒤지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임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무사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다. 주상전하를 빨리 찾아야 한다. 정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미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산 하나를 넘어선 곳,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 말입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임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이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마치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눈빛 앞에서 임금은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누구신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궁중의 말투였어요. 산골 아이답지 않게 정갈하고 품이 있는 말씨였지요. 임금은 순간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한석이라고 한다. 길을 잃어서 말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 안에서는 따뜻한 저녁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보리밥을 짓고 할머니 서순덕은 임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보았을 때, 말투를 들었을 때, 행동거지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높은 벼슬아치이거나 양반가의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서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7년을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다나를 키우며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